어휘 형성을 듣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학기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는 잘 치셨는지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 중간고사가 1과부터 5과까지 있었지요. 그 결과는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에 만나서 상세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6의 인플렉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학기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까 1과부터 5과까지 어떤 내용들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처음에 제목이 What is Morphology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어휘 형성 내지는 형태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텐데 첫 주부터 한 1,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morphology는 study of words and word formation이라고 정의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 즉 word formation이나 derivation 또는 new lexeme, inflection 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챕터 2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Words, Dictionaries and the Mental Lexicon 이라는 제목으로 학습을 하였었는데요. 아무래도 모폴로지가 어휘에 관련된 학문이다 보니 단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단어를 등재하고 있는 사전,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언어를 하고 있는 인간의 머릿속에는 어떤 심적인 사전이 있다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멘털 렉시컨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곤 했었는데 아마 이 용어도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3과에 가서는 우리가 함께 Lex Information, The Familiar이라는 제목으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Lex Information에서는 특별히 affix들의 종류, 그리고 affix가 prefix나 suffix나 infix가 붙었을 때 어떠한 파생들이 일어나는지, 즉 이것을 우리는 derivation이라고 불렀었는데 본 챕터에서는 lex in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렉심을 만들게 될 때 어떠한 월포메이션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word coinage라든가 blending, clipping, backformation, acronym, initialism과 같은 용어들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챕터 4에 가서 이와 같이 우리가 렉스 인포메이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에픽스를 붙이고 하면서 새로운 단어들, 어휘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어휘들이 얼마만큼 프로덕티브하고 또 얼마만큼 크리에이티브한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그 정도가 개인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에픽스를 붙였을 때 그 에픽스가 굉장히 프로덕티브하다 하면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가 떨어지고, 또 어떤 에픽스를 붙였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 에픽스는 아마도, 또는 그 에픽세이션의 과정은 아마도 덜 프로덕티브하다라고 했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중간고사 직전 주에 우리가 했던 부분은 Lex Information Further Afield라는 챕터였죠. 5과였는데요. 5과에서는 또 다른 Lex Information, 우리가 3과에서 Derivation, 즉 Lex Inform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예들, Prefixation, Suffixation, Compounding, Conversion의 예들을 더 많이 살펴보았던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Reduplication이나 Templating Morphology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잘 축적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리뷰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차시에 공부하게 될 챕터 6의 인플렉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플렉션이 아주 생소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렉스 인포메이션, 즉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데리베이션, 파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인플렉션, 즉 굴절에 대해서도 용어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렉션은 굴절이라고 불렀는데 무엇을 인플렉션이라고 하는지 한번 먼저 본 챕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일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핸드아웃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여기 지금 핸드아웃에 있는 이 보라색 박스에 보시면 In this chapter, we'll learn about inflection, the sort of morphology that expresses grammatical distinctions 라고 나와 있죠. 즉, morphology의 한 종류인데 특별히 grammatical distinction, 즉 문법적인 측면의 구분 또는 구별을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휘 형성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we'll look at a wide variety of types of inflection, both familiar and unfamiliar, including number, person, gender, and noun class, case, tense, and aspect, voice, mood, and modality가 나와 있네요. 대부분 여러분이 문법적인 용어로는 한국어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처음 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는 일단 수가 되겠죠.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하는 것들. 그리고 person은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보통 칭하도록 하죠. 그리고 gender는 성이 되겠는데요. 성수, 격할 때 성을 얘기하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통성이냐 등등. 그리고 noun class는 명사의 구분, 종류가 되겠네요. 그리고 case는 격, tense는 시제가 되겠고요. aspect는 흔히 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voice는 뭐 능동태냐 수동태냐 하는 태가 되겠고요. mood는 법이라고 하죠. 서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습 목표로는 we'll learn what morphologists mean by a paradigm and look at patterns within paradigms.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어휘 형성 측에서 어휘 형성의 분야에서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소위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we'll consider whether it is always clear where to draw the line between inflection and derivation. 사실 우리가 앞서 챕터 3에서 inflection과 derivation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인플렉션 부분에서 인플렉션을 다 공부하고 나면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데리베이션과 인플렉션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지 어느 부분에 가서는 퍼지한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본 챕터 인플렉션의 세부적인 또는 작은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렉션은 여러분이 핸드아웃의 길이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주에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요번 주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부분은 섹션 6.1과 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3부터 6.8까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된다고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1은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핸드아웃에서 보시다시피 같이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두 가지 도메인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즉 몰폴로지, 어휘 형성에는 형태론에는 두 가지의 분야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inflectional morphemation 또 하나는 derivational morphemation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몰폴로지를 공부했다 내지는 뭐 어휘에 대해서 어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하면 아하 이 사람은 적어도 인플렉션이 무엇이고 데리베이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시가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인플렉션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렉션이 무엇이냐? 인플렉션은요, refers to word formation that does not change category and does not create new lexemes, but rather changes the form of lexemes so that they fit into different grammatical context. 그래서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문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데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법이 아니라 어떤 품사의 변형을 가져온다라든가 아니면 의미상 또는 뜻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에픽세이션의 어떤 과정이었는데, 인플렉션이라면 같은 에픽스를 붙이더라 하더라도 데리베이션처럼 뭐 뜻의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문법적인 측면에서만 어떠한 기능상의 또는 그 맥락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조금 더 뚜렷해질 텐데요. Grammatical meaning can include information about number, person, tense, and other distinctions as well. 나와 있죠. 자, number라고 하면 흔히 단수와 복수, 즉 singular versus plural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erson, 즉 인칭하면 first, second, and third. 그래서 1인칭, 2인칭 혹은 3인칭을 떠올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tense의 경우에는 시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past, present, future,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와 같은 그러한 시제들을 떠올리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형을 가져오는 것, 그러한 과정에 적용되는 morphological process, 이것을 우리는 inflection, 즉 굴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Just as languages may have derivational affixes that form new lexemes, they may have inflectional affixes that make those lexemes suited for one grammatical context or another. Similarly, languages may have lots of rules of reduplication for either derivational purposes or inflectional purposes.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어떤 예를 들면 morphological process, 즉 앞서 우리가 논했던 reduplication, 즉 중첩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중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중첩을 봤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데리베이션이다. 내지는 반드시 인플렉션이다. 라와 같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morphological process는 정해져 있고 그것이 데리베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인플렉션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we might say that form is independent of function. 을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form이라고 하는 것, 즉 the type of rule or proces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룰이나 그러니까 즉 규칙이나 또는 process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데리베이션이냐 인플렉션이냐 하고 독립적으로, 즉 별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룰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morphological process라고 하는 룰이 정해져 있을 때 그 룰이 반드시 데리베이션이어야 된다, 내지는 반드시 인플렉션이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데리베이션의 목적으로 혹은 인플렉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인플렉션하고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인플렉션에 대해서, 인플렉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앞으로 나가시면 그 다음에 6.2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ypes of inflection이 있죠. 일단 types of inflection 하면 여러분이 이제 inflection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류를 몇 가지 세부적인 섹션으로 나누어서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언어는 아무래도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English is a language that has relatively little inflection as languages go. 그래서 보통 뭐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는데 그 언어들 중에서 영어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인플렉션이 빈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더 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인플렉션이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로 영어의 예와 또 다른 언어의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보면서 여러분이 인플렉션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섹션으로 들어가시면 6.2.1에 넘버가 나와 있네요. number, singular, plural, cat, mouse, ox, child, cats, mice, oxen, children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단수 표현, 단수 명사에 대해서 각각의 복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c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regular, 즉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죠. 규칙적으로 이제 복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mouse라든가 ox라든가 child의 경우에는 불규칙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인 복수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암기를 하셨을 텐데요. 규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암기를 하셨을 텐데 이와 같이 어쨌든 그 명사의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복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lthough the vast majority of nouns pluralize in English by adding s, or in terms of sounds, one of the variants z or us, some nouns form their plurals irregularly.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어를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명사 형태는, 대부분의 명사는 뭐 s나 es를 붙여서 발음상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s, cats처럼요. 어떤 경우에는 z, dogs와 같이요. 또 어떤 경우에는 us, bus, busses와 같이요.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규칙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불규칙적인 형태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1번의 예시에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어는 어떨까요? 다른 언어도 영어처럼 단수와 복수가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똑같은 affix를 사용을 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Midtoon 1999에서 따온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픽이라는 언어인데요. 그 예시는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의 예를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도록 하죠. 네, 그 예시가 일단 여러분 늘 지금 뭐 우리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은 항상 그 언어의 단어들을 IPA로 표현을 하고 그 각각 단어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단어의 뜻은 영어로 글로스로 제시를 해서 뜻을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여픽 언어에서 까이약라고 하는 것은 카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대의 카약이라고 하면 까이약 해서 two kayaks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두 대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의 카약일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언어에서는 까이약 해서 지금 보니까 변화하는 게 금방 보이시죠? 그래서 단수일 때는 까이약 해서 마지막에 Q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IPA 사인을 여러분이 심볼을 배우시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그 자음은 uvular stop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대의 카약일 때는 까이약 해서 크 사운드가 나는데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velar 사운드라고 부르는 자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대 이상일 때는 이 언어에서는 까이얏 해서 트 마지막 자음을 트라고 바꿨죠. 근데 트는 물론 alveolar stop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자음을 크, 트라고 바꾸어서 단수냐 또는 두 대냐 아니면 또는 석 대 이상이냐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언어의 규칙적인 특성이다. 그러니까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른 명사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예를 오른쪽에 보시니까
비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룩닭가 있는데요. 그게 비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마리의 비버 하면 빨룩닭 해서 역시 우리가 예측했던 바와 같이 마지막에 있는 uvular stop 끄를 크로 바꾸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마리 이상이 되면 아마 빨룩닭 할 텐데 진짜로 단수였던 끄를 트로 바꾸니까 세 마리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언어에서는 아하, 이 자음, 마지막에 명사의 마지막 나오는 자음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한 마리,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이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는 좀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단수를 복수화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Some languages distinguish a third category of number in addition to singular and plural. For example, in the Eskimo Aleut language, Yupik, nouns inflect not only for singular and plural, but also for what is called dual, meaning two. 자, 그래서 설명에 나와 있듯이 숫자의 캐러고리, 숫자의 범주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수와 복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 즉 여픽과 같은 에스키모 알룻 랭귀지에서는요. 제3의 범주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명사를 하나이냐 또는 두 개이냐 또는 세 개 이상이냐와 같이 세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이 언어에서는 아마 또는 이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라는 그 표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우리는 듀얼이라고 합니다. 듀얼은 그 자체가 여러분 영어 단에서도 아시다시피 두 개란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재미있는 또 다른 언어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언어가 영어나 한국어와 같이 단수와 복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표현하는 것도 역시 듀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서브 섹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6.2.2가 되겠습니다. person이 되겠네요. person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칭이 되겠고요. Verbs in Indo-European languages like Latin or German are marked for the inflectional category of person. That is, verbs exhibit different endings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s a speaker, one person, the first person, the hearer, the second person, and someone else, third person. Frequently, number is also expressed as well as person. 됐네요. 이것도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인도-유러피안 랭귀지, 인도-유럽 어족에서의 동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유럽 어족에는 물론 영어도 존재하지만 라틴어나 또는 독일어가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은 언어들은 그 인칭에 대해서 인플렉션이 따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동사가 어떤 inflectional category를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혹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 또는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워낙에 그 인도 유럽 어족인 라틴어나 또는 독일어에서는요, 서로 다른 동사의 엔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또는 3인칭이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에 어미가 좀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의 이해가 다음에 제시되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3A에 3A에 보시면 라틴어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마레, to lov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마레가 되겠고요. 그리고 3B에서는 German, 독일어에서 sagen, to say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아모, 아마스, 아맛 또는 독일어에서는 사게, 사그스트, 사그트와 같이 어미가 좀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또 복수로 바뀌었을 때 라틴의 경우에는 아모, 1인칭에서 아모였던 것이 1인칭 단수였을 때는 아모였던 것이 복수가 되면
아마무스가 된다든가 또는 2인칭 단수일 때 아마스였던 것이 아마티스로 복수로 바뀐다던가 또는 3인칭 단수가 아마트였던 것이 3인칭 복수에서는 아만트로 바뀐다던가 그리고 역시 그와 유사한 현상이 독일어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가 복수형으로 바꿀 때는 각각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형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제시된 예시를 보시면서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해 보이는 나름 패러다임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인칭과 관련된 범주가 어떠한 예들이 있고 또 복수가 숫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뀌고 그 동사의 엔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지금 보셨는데 이것을 지금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잠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이 앞서 그 1과부터 5과까지를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았고요. 그리고 6과 새로 들어가면서 인플렉션 부분에서 인플렉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인플렉션의 예시로 넘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펄슨에 대해서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여러분은 펄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서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6.2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쉬시면서 이 두 번째 동영상을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